자, 진짜 마지막 수업.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중간에 막 잔소리도 하게 되고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흘러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약간 싫은 거는 벌써 제가 성공회대학교 출강한 지 한 4, 5년 됐는데 매 학기 이제 강의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강의를 계속 헌법강구연대사랑 이제 역사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물론 이 내용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죠.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저를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원래 이제 저의 이제 주전공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연구 영역으로 삼고 있는 건 사실 1980년대, 90년대 이제 한국 현대사죠. 이것이 있고, 그리고 활동, 사회적 활동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가 텔레비 나오고 있는 거 본 적 있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수업정을 했더니 댓글에 막 잘난 척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처받았던 적이 있어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방송활동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활동도 하고, 일단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쓴 작가잖아요. 그리고 그 강연이라든지 그 교육활동, 하여튼 역사와 관련된 건 정말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답사, 뭐 행사, 공연, 심지어 제가 이제 막 공연도 하거든요. 뭐 클래식 공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같이 나오는 거죠. 인문학과 음악, 어떤 역사와 음악이 만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해요. 활동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눠드릴 수 있는 이야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다른 대학교 특강을 가면 이제 문과, 제목을 잃지 않지만 이제 문과충이 살아남는 법. 왜냐면 제가 어찌됐건 역사라는 것, 저는 이제 학부 역사교육과 나왔는데, 학부로 역사교육과를 나와서 지금 20여 년,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더 됐나? 아무튼 지났는데, 저도 똑같거든요. 이걸로 역사 전공에서 먹고 살 수 있냐. 그냥 역사 교육과 간다고 하니까, 뭐 엄마 아빠 다 반대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먹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걸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아빠는 이제 행시 보라고 했고, 엄마는 이제 아나운서 되라고 했고, 저는 안 했고, 저는 그냥 역사만 갖고 쭉 왔어요. 그리고 사실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고, 20대 때는 열심히 사회활동, 인문학 운동 같은 거 하고, 아니면 이제 진짜 이렇게 사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IT 회사 쪽에서 일하고, 뭐 그러면서 왔죠. 30대 이후부터는 뭐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서 왔는데, 여튼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회적 경험들이 재밌었고 흥미롭고 많은 배움이 있었고, 지금 문과 계열 역사 전공에서 이걸로 순수하게 이쪽 분야로만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쭉 가르쳐 볼까. 이건 이제 뭐 교양 수업은 아니겠지만, 왜냐면 이제 요즘 너무 그 소위 말하는 인문 소양 자체가 외면받고, 또 인문 소양 자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현장에서 원하는 인문 소양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학제의 차이의 격차도 굉장히 크고, 그런 게 좀 답답해요. 제가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교양 수업이다라고 하면 제가 딱 그 요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갖고 강연을 할 수 있거든요. 뭐 15주 동안. 그리고 전공으로 심화시켜서 딥하게 들어가더라도 제가 했던 사회활동 하고 있는, 또 그리고 제가 한 연구,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들,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수업을 안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또 없어요. 그러기에는 제 입장에선 헌법과 한국연대사, 그리고 헌법과 한국연대사는 사실 원래 한홍구 선생님이 하던 수업이었는데, 한홍구 선생님이 저를 초청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맡게 됐고, 내용은 뭐 선생님과 완전히 다르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역사란 무엇인가 제가 그냥 여기 와서 새롭게 연 건데, 이걸 없애고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딜레마예요. 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튼 해마다 하면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매번 내리는 결론은 하던 걸 열심히,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공부를 계속 하니까 또 내용에도 좀 바뀌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여튼 근데 그냥 좀 아쉽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미리 마무리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또 하다 보면 또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항상 만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은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일단 어찌됐건 한 학기
또 이제 지금 2년간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계속 온라인으로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보는 거고 점수만 주는 사이가 돼버려서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면서 좀 어떤 친구들은 따로 와서 좀 물어도 보고 소통도 하고 그 친구 뭐 하는데 도와도 준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도 인연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조언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끊겨버리니까 저도 많이 속상해요. 좀 많이 아쉽고,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가겠죠? 한데 지금 또 오미크론인가 뭐가 좀 떠서 또 이거 어떻게 되나 또 걱정이 되는데, 여튼 간에 공식적으로 이번이 온라인 강의는 마지막이에요. 또 이 말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튼 듣느라 수고했고요. 중간에 뭐 이런저런 잔소리 많이 했는데 여튼 간에 저도 대학생 때는 뭐 선생님들 수업 열심히 안 들었고 학점도 별로 좋지도 않았고 맨날 방황했고, 선생님들의 말을 듣기보다 이제 혼자 생각 많이 하고 도서관 가서 책 많이 보고 약간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막 뭐 공부해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튼간 한 학기 동안 했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적어도 단순하게 역사를 넘어서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 이야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한번 쭉 리마인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공부 효과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다뤘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다 만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좀 알차게 좀 만들어 보려고 쭉 노력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쭉 복습하면서 한번 바짝 깨달아 보는 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못했다라면 꼭 서양 문명의 역사, 저 책 4권, 2권 이제 상하, 저 책은 꼭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방학 때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보통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뭐 그걸 디비 팔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듣는데 다른 건 다 재미없는데 시민혁명은 재밌어요. 그러면 시민혁명 관련된 책을 많이 보면 돼요. 그러면 좀 더 깊어지거든요. 관련 책을 2-3권 정도만 읽어도 선생님이 하는 말에 시비 걸고 싶어져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욱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다듬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대학생 때가 그래도 가장 여유롭잖아요. 어찌됐건 저는 최대한 개론 공부들을 좀 넓게 하지만 뎁스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넓고 깊게는 안 되지만 꽤 넓게. 예. 왜냐면 넓게,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땅을 넓게 이렇게 다듬어야지 큰 집을 짓잖아요. 또 좀 깊게 팔수록 높은 집을 짓고, 원리는 똑같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난 전쟁을 좋아하니까 전쟁사만 판다. 이거 별로 쓸모없어요. 예. 제가 어느 특정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갖고 깊이 있게 봐라라는 것은 본인의 관심사, 본인의 스페셜리티, 본인의 어떤 흥미로움을 더 이렇게 업시키는 도구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바로 그렇게만 편식한다? 그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대학생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그때 두루두루 많이 보라는 것들. 제가 서양문의 역사 책을 추천한 거, 또 아주 기초가 부족하면 제가 쓴 세계에서 365책을 권한 것은 이렇게 넓은 지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꽤 그런 단단한 개론서들이 많거든요. 서양 철학사, 뭐 생각의 역사라든지, 뭐 제가 추천했던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두루두루 보는 거. 그래서 또 잔소리가 시작이 됐네요. 미안해요. 저는 이제 문사철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철학과 역사는 이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의 역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거고, 세상은 역사 그 자체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건 현상밖에 없거든요. 그 현상을 해석하는 건 인간의 지적 성찰의 능력인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건 역사밖에 없는데, 역사는 시공간이 만나는 곳이니까 그 시공간을 해석하는 건 철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현상을 보다 보면 지적인 이해관계가 깊어져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철학적 성숙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 또다시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내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늘어나게 된 여러 생각들을 다듬어주고 체계화시키는 건 철학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역사와 철학을 함께 공부하는 것, 끊임없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개론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고전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사르트르, 까미, 그리고 칸트, 헤겔, 그 중에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대충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별로 싫으면 이건 아니더라고 생각하면 되고, 좋으면 좀 더 봐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철학도 진짜 유행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맨날 푸코푸코 하더니 또 최근에는 가타리 딜레주. 전 유행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행이 나를 자극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유행이라는 거 금세 사라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유행 빨리빨리 사라지는 나라예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90년대 중후반 때 푸코푸코 얘기했었을 때 이미 유럽에서 푸코는 끝났었어요. 가타리 딜레주? 요즘엔 누구 얘기합니까? 또 최근 또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유행 따라가는 거. 요즘 또 페미니즘, 그중에 레디컬, 백레이시. 그러면 이게 웃긴 게 보면 정말 그 책을 다 읽거나 그 책에 나왔던 맥락을 다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혹은 그만큼의 성찰과 경험을 하거나가 아니라 뭐 하나 나오면 제목만 딱 인용해서 말하거나 그 다이제스트 한 거,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아는 척 하거나 얇은 책 하나 보고 와서 난 무슨 스티야. 나 지금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거나 페미니스트에만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 무작정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대마다 유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넓고 깊은, 일단 좀 넓은 철학사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반짝반짝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반짝하는 것과 그러니까 철학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많이 철학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어요. 그렇게 성장을 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내 생각을 표현하거나 그런 거는 또 좀 별도의 문제긴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경제 경영서 자기계발서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거든요. 취업하기 전에나 현장 나가서 보면. 그건 아무나 또 하는 거고 책도 되게 쉽잖아요. 저도 그런 거 봐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최근에 굳이 꼽으면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그리고 옛날에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었던 건 마케팅 불변의 법칙, 마케팅 전쟁.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재밌게 읽었던 건 츠타야. 츠타야. 그 창업자가 쓴 책.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맥도날드 만들었던 사람이 썼던 책, 사업을 한다는 것. 이런 거 읽어요. 저도 사회활동 하고 있고 이 생활 현장에서 살고 있고 누구보다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 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현실의 필요 속에서 그때그때 보면 효과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각성제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약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실용서들은 그 시점의 각성제인 거죠. 그 시점의 에너자이저. 그 시점의 레드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근데 이제 평소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혹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홍삼, 이런 거죠. 이 역사처럼 홍삼 같은 거라는 거죠. 얘기라도 얘가 길어만 지고 점점 얘기가 천박해지는데, 여튼, 그렇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랑 철학, 역사와 철학들. 그래서 지금도 주제별로 어려운 책도 보지만 또 쉽게 쫙 소개된 것도 보게 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학책은 간간히 봐요. 문학책은 정말 이 문학이라는 것이 주고 있는 역사와 철학을 절묘하게 크로스하면서 그 안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성찰들이 있거든요. 고전을 보는 게 좋죠. 문학들을 두루두루 보게 되면 내가 특별히 또 꽂히게 되는 문학가들도 있게 되고 되게 유명한데 읽어보면 정말 별로인 책들도 있고. 근데 문사철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이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번 강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 학기의 마지막으로 제가 헤어지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다 뒤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은 티 하나도 안 나지만 나중에 30이 되고 40이 되면 티가 난다라는 거. 제발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걸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근데 지금 제 친구들 회사 팀, 저같이 이걸 먹고 사는 사람 아니더라도 회사 팀장들, 부장들 보면 그런 인문학적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커요. 없는 사람은 이제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아이템 하나를 밀어붙이거나 밑에 사원들을 등쳐먹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지금 자체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그러니까 봄철에 씨 뿌리는 게 가을에 추수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세월의 흐름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이 된다. 왜 40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문학 강좌에 열광하고
기업이 그런 인문학에 주목하고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가서 저 같은 어떤 연사들한테 강연 한번 듣는다고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안 돼요. 어쩌다는 3년치 다 몰아본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나의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사고 과정과 내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재밌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건 제가 결국 얘기가 잔소리로 끝났지만 이번 수업이 기회가 돼서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개론 공부, 철학도 넓게 보고 역사도 넓게 보고 그래서 좀 넓게 많이 알고 얇게가 아니에요. 넓게요. 넓고 깊은. 네, 깊은이라는 단어 앞으로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일단 좀 넓고 깊은. 얇고 넓은이 아니에요. 넓고 깊은 그런 걸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딱 끝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여튼 좀 격려의 말을 하려고 했다 또 잔소리를 끝나는 갑자기 죄책감이 드네요. 미안해요. 자, 중국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국 역사 오늘 왜 마지막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통 혐오 발언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터넷에 혐오 발언이 떠도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냐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미국과 한미동맹 국가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도 해요. 지리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도 한반도는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예요. 또한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더 큰 문제 뭐냐? 중국은 G2, 세계 두 번째이자 곧 있으면 세계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무역 교역국이기도 해요. 등등등등등. 그런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네티즌들이 하는 행동들에 격분해가지고 쓰레기들, 이런 식의 감정적 격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은 이슈거리는 작은 이슈거리들을 취하되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선 의미 있게 잘 만들어가는 관계. 물론 최근에 중국이 보여주는 일본의 어떤 우경화 경향이 있다면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시진핑 체제가 정말로 독재 체제로 갈 것이냐. 또 중국이 보여주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부분들, 미성숙한 부분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든지 또 어떤 거기서 우리와 전혀 다른 것들, 또 어떤 신장 위구르 티베트 같은 부분들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인권 문제들 등등등이 다 있다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변화를 도모하는 것들, 이런 과정 속의 맥락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혐오를 하고 욕하고 싶고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중현대사의 좀 중요한 연표입니다. 그래서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50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 대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사회주의 대개혁의 결정체를 우리가 대약진 운동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60년대 때부터는 중소분쟁이 일어나요.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게 되면서 갈등 관계가 심화가 되고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결과로 실용주의 노선이 대두가 됩니다. 즉 이런 식의 공산주의적인 개혁으로 어떤 목표로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좀 자본주의적 방식을 어느 정도 도입도 하고 뭔가 좀 바꿔보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마오쩌둥이 격분을 사하게 되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길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죠. 문혁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일으켜내면서 중국을 파탄의 지경에 이렇게 빠뜨리게 돼요. 결국 이제 79년에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되면서 문혁을 청산하게 되고 개혁개방 경제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는 공산당이,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수용하겠다. 그리고 92년에 한중 수교가 되죠.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겠다보다는 우리나라를 배우겠다는 흐름이 이제 강했었죠. 지금은 이제 전혀 아닌 상황들이 이제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 단계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945년부터 49년 사이에, 45년부터 49년 사이에 이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당 장제스 일파가 타이완에 정착을 하게 되죠. 아마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타이완은 점령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게 됐고 미군의 북진을 보면서 중국이 결국은 또 중국 공산당과 이제 조선인 사회주의자들과 연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우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참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중국은 결국은 타이완 점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모양새, 중국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양안 관계라고 하나요? 그 어떤 그 타이완과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체제, 뭐 이런 복잡한 동아시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전, 70년 전에 결정지어진 그때 그 사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어쨌건 타이완은 중국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제 중국이란 나라에 이제 대륙 전체를 장악한 중국 공산당의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51년 정도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개혁이 진행이 되는데요. 인적쇄신이란 말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그 부르주아지들, 친일파들, 그리고 국민당의 잔당들 중에 악질들은 다 사형을 하죠. 사형을 시키고, 사형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노동개조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교도소에 보내서 훈육을 시키면서 재갱신시키는 거고, 감시를 한다라든지 재교육을 한다라든지.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한 3만 명 정도를 죽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개혁을 또 진행을 하죠. 왜냐면 중국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주의 나라였었고, 장제스의 국민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화민국의 지배력이 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지개혁이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토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토지 재분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 또 강제수용소에 한 200만 갖다 끌어넣었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인구수를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개혁, 그리고 농업 집단화 정책, 공업화 정책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튼간에 50년, 그러니까 49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50년부터 한 52년 사이에는 과거의 잔당들을 색출하고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공산화된 시스템으로 세팅 짓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 1차적으로 토지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을 인위적으로 균등하게 만들어 버려요. 균등하게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우리나라도 토지개혁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진했던 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이게 여기 농업 집단화 정책, 공업화 정책이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토지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급진적이긴 하지만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토지개혁은 소수의 지주가 나라 경제를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걸 n분의 1로 나누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눴으면 이거는 균등해진 거지 공산 이상 사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사회주의를 배웠지만 공산 사회 이상이 뭐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사유재산이 없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이 뭐라 할 수 있죠? 사회주의를 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 다음은 뭐가 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개혁을 해서 n분의 1로 만들고 지주계급을 없앤 다음에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해서 재경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산사회는 그건 아니죠. 첫째, 농업 집단화 정책. 이게 이제 소스 코러스 해가지고 그 앞에 스탈린 때 나왔었던 집단 농장을 이제 만드는 것들. 즉, 토지의 사유화를 또 없애면서 이제 어떤 그 농경제를 이제 어떤 그런 공유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 공업화 정책이라는 거, 이게 이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데, 공업화 정책이라는 게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잘 살겠다. 실제로 50년대 때 마오쩌둥이 소련을 방문했었을 때 이 스탈린이 그런 선언을 하거든요.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에 이제 딱 자극받은 마오쩌둥이 10년 안에 우리는 영국을 따라잡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산사회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평등하고 더 풍요로워야 돼요. 평등한 건 모르겠는데 풍요롭다는 부분에서 이게 참 딜레마인 거고, 어떻게 보면 공산사회가 크게 성공할 수 없었던 굉장히 큰 딜레마죠.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이윤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이윤 추구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사유재산, 네 거를 인정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막대한 부로 환원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치열한 시장 경쟁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치열한 시장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과 관료와 국민들의 자발성을 통해서 이것이 굴러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주의 질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부의 쟁취, 그를 통한 부의 증대 같은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국가의 정책 자체가, 목표치 자체가 자본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굉장히 좀 잘못 선택한 과정이죠. 여튼 그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50년대 때는 1차적으로 그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문화대혁명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혁 같은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무조건 저 빨갱이들, 마오쩌둥 독재자, 문혁 저 파괴성, 이렇게 가는데, 제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맥락과 과정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와 다른 역사들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인식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반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인간 저거 뭐 어떤 인간이야.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과 소련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소련은 제정 러시아를 혁명으로 뒤집은 나라고 중국은 장제스를 몰아낸 나라예요. 소련의 제정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못 살지만 이미 절대의 왕정 때부터 빠르게 발전해왔던 나라고 산업혁명도 일어났던 나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소련에 비해서 중국은 과거 청나라였었고 말이 이게 진짜 식민지가 아닐 뿐이지 경제적 이권이라는 것은 서양의 열강들한테 다 뜯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장제스에 의해서 어떻게 간신히 엮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 군벌 세력도 있었고 지주 세력도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장제스와 굉장히 긴 전쟁을 통해서 몰아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참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회가 극도로 말라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과 중국은 이제 다른 상태였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는 많은 사회적 부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스탈린이라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관료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끌어갔죠. 물론 그건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마오쩌둥이 보기에 이거 따라할 수 없어요. 중국 훨씬 못 사는 나라고 그런 사회적 자원이 없어요. 그럼 중국이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중국은 앞에서 다뤘지만 인민의 의지, 그러니까 그 농촌을 조직화시키고 소련이나 유럽과 다른 형태로 공산국가를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어디에요?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의 본질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마오쩌둥이 이야기하는 건 인민의 의지예요. 의지. 인간의 의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면 그것이 된다라는 주의인 거예요. 굉장히 정신력주의일 수 있는데 여튼간에 마오쩌둥은 그렇게 이긴 사람이고 극복해낸 사람이고 장제스를 몰아냈고 천하를 통일한 인물이에요. 말 그대로 군사력이 돼요. 도시에 자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민중의 어떤 열망, 저항, 농촌 조직화, 토지개혁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소련과 상황도 다르고 어떤 그런 중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은 인민의 의지에 근거해서 그 인민적 자율성. 왜냐면 이게 뭐냐면 소련을 가만히 보니까 소련은 관료주의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당관료가 또 다른 특권 계급층이 되고 당관료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되면서 결국 인민이 수동적 위치에 처하게 되니까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결국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부르주아주들이 지배하는 사회나 당간부가 지배하는 사회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오쩌둥은 인민의 의지에 한 표를 던지는 거죠. 그게 1차적으로 시도가 됐던 게 50년대 때 대약진 운동이에요. 사회 기간 산업도 없고 기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력, 인민의 의지에 의해서 산업 생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열심히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청나라 때 어떤 그런 토루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철강 생산을 올리자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당시 필름들 보면 북한의 천리마 운동 같이 중국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얻은 해방 세상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죠. 이제 우리가 다 평등하고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신념 속에서 50년대 때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대약진 운동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농업 생산력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현재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농업 생산력을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 더 잘 살게 되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 농약 같은 어떤 여러 과학기술의 보급, 또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국가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관료제 시스템, 기술적 문제, 과학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이 됐었을 때 소위 말하는 조선과 다른 영농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 그대로 인민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지의 최악의 모습은 유명한 일화잖아요. 네? 이렇게 논이 있으면 벼를 이렇게 간극을 정확하게 두고 심어야 되는데 간극을 왜 두겠어요? 지력이 감당할 수 있는 영양소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간부들이 많이 생산하겠다고 간극을 무시하고 심을 하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와서 새가 그 알곡을 따먹는 걸 보고 인민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인민의 적이란 말을 했었을 때 새를 다 잡아 죽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광적인 충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국에서 수억 마리의 참새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어느 성에 있는 15세 소녀가 마오쩌둥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보름간 3,000마리의 참새를 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동네에 3,000마리의 참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 그 정도로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참새를 잡아 죽이면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잖아요. 참새가 사실은 벼 알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갖 해충들을 먹게 되는 거고, 참새가 죽는다는 건 해충이 창궐한다는 것이고, 해충이 창궐하면 농사가 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농업 경제가 실패를 해요. 철강 생산량을 올린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항제철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철강이 없다면 수입해야 되고, 국내에 있다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유통로를 잘 정비해서 옮겨야 되고, 수준 높은 근대적 철강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관련 기술자, 관련 과학자들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대적인 배, 현대적인 탱크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탱크보다도 이제 무슨 시설물들 같은 것들, 지금 다 철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플라스틱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이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걸 뭘로 메꾸냐? 청나라 때 토루 같은 것들,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수공업적인 철강 생산을 하는 거예요. 흑단 만들어서 거기다 불 막 비춰가지고 거기서 철강 쇳물을 내요. 이렇게 내면 도자기 정도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철덩이 자체가 양은 늘어나지만 쓸모있는 철들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트폰의 시대인데 막 2G폰만 막 몇천만 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대약진 운동이 처참한 패배. 거기에 이제 결국 마오쩌둥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당간부들의 충성, 그리고 당간부들의 과열한 경쟁, 허위 보고, 수치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서 대약진 운동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추정컨대 약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절들이 이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이걸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날선 기분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앞뒤 다 잘라먹고, 즉 그 당시 시대 상황, 시대적인 의지, 그리고 어떤 열정, 하지만 찬란한 패배, 이런 거 다 빼놓고 독재자가 뭘 이끌어가지고 다 실패하고 완전 쓰레기 같은 그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들 같은 것들만 싹 모아서 악마화시키는 것들. 역사 왜곡이죠. 뭐 별다른 게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볼 때 우리가 일본 사람도 역사 왜곡한다? 우리도 역사 왜곡해요. 우리도 혐오라는 정신 속에서 남의 나라 역사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학자들의 말만 맞다, 이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유튜브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이 아닌 사람도 책 쓸 수 있다고요. 저도 학위를 늦게 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학위가 있어야지 절대 진리를 말한다? 아니, 뉴라이트의 이영훈 교수나 이원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박사학위자에 뭐 훌륭한 논문들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중요한 건 학위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내 발언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확한 근거, 정확한 논리 체계를 갖고 있고,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조회수를 끌고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막 만든다? 근데 그런 컨텐츠가 쌓이고 그것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들이 보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적에 참 속상해요.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이죠. 문화대혁명이에요. 문화대혁명 같은 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제 이런 대약진 운동이 완전히 실패래요. 대약진 운동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서 마오가 실각을 하죠. 사실은 마오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실각을 하는 건데, 마오 외에 중국의 지배자들이 다 사실은 이 당시에 마오의 동지들이고, 그리고 마오가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오에게 실권을 주면 안 되지만 마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냐. 말 그대로 국부거든요. 국부. 그냥 나중에 투표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오를 실각을 시키되 명예직으로 국가 주석직은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권력을 잡은 게 류샤오치,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이에요. 옛날 반론 유속이, 등소평 이런 사람들인데, 류샤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한 실용주의 노선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질서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용도 해야 되고, 간부들을 좀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켜야지 이게 이렇게 가다 큰일 난다. 합리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흑묘, 백묘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렇게 가니까 마오쩌둥이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겠어요? 자본주의 질서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원래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상사회로 나아가려고 한 건데 다시 또 사유재산, 그로 인한 미래적인 불평등, 그리고 이제 관료들의 관료주의, 국가의 새로운 위기야. 이게 이제 마오쩌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오가 몇 년간 운구하고 있다가 그가 양쯔강을 수영으로 건너오면서 지지자들 규합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결국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화대혁명의 본질이 뭐냐? 문화대혁명의 본질이라는 건 인민의 자율적 의지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 결론, 이 목표는 뭐였냐면 사실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인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또한 처참하게 끝나죠. 왜냐? 마오에게 열광했던, 이 뒤에 보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모습들이죠. 이 막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들이 이런 막 표정을 지으면서 광적인 모습으로 막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와서 뭘 해요? 똑같은 옷 맞춰 입고 마오의 수첩 들고 막 마오 막 열광하고. 제가 만든 다른 유튜브 보면 이제 홍위병 나온 거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마오에게 열정적으로 추종하면서 마오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거죠. 관료들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류사오치 같은 사람 끌려내려서 결국은 처형당했고, 막 교장 선생님 끌어내린 다음에 당신 부르주아다 해놓고 이제 그 학교에 그 청소부를 시켜버린다라든지 가경의 인권유린들이 일어났었죠. 때리고 폭행하는 건 기본이에요. 심지어 마오쩌둥과 헤어스타일 비슷하겠다고 해서 공개 비판시킨 다음에 뒤지게 패고, 남자 같은 경우는 막 이 성기 쪽을 똘똘 묶은 다음에 물을 막 마셔가지고 이 어떤 음낭을 막 터질 것 같이 만든 다음에 풀어주고, 실제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냥 때려 죽이는 걸 넘어서서 제가 이제 약간 역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가공할 수준이었거든요. 막 흙하고 계란을 섞여서 강제로 먹인다라든지, 똥하고 음식을 섞여서 먹인다라든지, 안 먹으면 때리고, 너는 부르주아 정신에 가득 차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도대체 근거 없는 폭력들이 횡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방이라고 그래서 부르주아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다 지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엘리트들, 교사, 이런 소위 말하는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받은 사람들, 이 노동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노동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되면서 이제 이도저도 안 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인권유린, 그리고 기술 하락,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마오의 진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왕칭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린비아오 이런 사람이 나와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막 숙청하고, 그 중에 류샤오치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실은 마오를 먼저 비판했었던 펑다화이, 한국전쟁 때 중국군 전체 이끌었었던 유격전의 영웅이죠. 덩샤오핑 실각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혁명의 동지들은 다 분열해. 곳곳에서는 하극상, 그리고 인권유린, 사적폭력 횡행해, 국가 경쟁력은 바닥을 쳐, 국가 생산력은 다 떨어져, 이런 야만의 시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래 의도랑 다르게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또 보면 완전히 앞뒤 다 빼고 나서 마오라는 또라이가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되게 단순화시켜버리죠. 이제 그런 전거로 많이 인용되는 게 주로 이제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그려냈었던 그 미국의 젊은 학자들 책들을 많이 인용하죠. 이거 좀 전체를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오에 편드는 거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 과오에 대해서 칭찬하겠어요. 얼마나 정책을 못 펼쳤고 잘못 봤으면 2천만 명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그가 정치를 컨트롤하지 못했으면 수많은 인권유린이 있었겠어요. 잘못했죠. 과오죠. 그걸 비호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결을 놓치면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악마화시키고 그 나라의 문화 과정을 야만화시켜버리는 것들. 이거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조선왕조 쓰레기 왕조고 당쟁밖에 안 일삼는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지향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극복하고, 또 비판적 견지로 바라보되 비난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요소들을 좀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근데 사실은 참 의아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게 뭐냐면, 이 정도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몰락하지도 않고 중국이라는 사회가 망하지도 않아요. 결국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구나. 또 하나의 이제 실패가 뭐냐면 백가쟁명이 실패예요. 백가제방, 백가쟁명 이런 말을 쓰는데,
마오쩌둥이 60년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사회를 안정시키고 나니까 자, 우리 공산당도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한번 다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서 쉽게 말하면 언론의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심지어 장제스보다 못하다. 이거 국민당 때보다 못하다. 막 이런 막 전혀 마오 입장에서 생각도 못한 주장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도자라면 백가쟁명, 백화만발, 그러니까 100가지 꽃이 만발하듯이 옛날에 제자백가가 다양한 생각을 펼쳤듯이 우리가 공산주의란 틀을 내서 함께 잘해보자 이렇게 팔을 열어놨는데 본인이 연 거잖아요. 본인이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비판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꾼 다음에 공산주의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다 숙청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실패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은 자유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적어도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의견의 자유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나라잖아요. 여러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논쟁을 할지언정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처단하지는 않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치명적 한계, 지나친 이상의 경도돼서 자유라는 부분을 또 침해하는. 물론 우리도 문제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언론의 자유는 활발한 데 비해서 현실은 안 바뀌는 또 이런 말의 자유는 허락하지만 삶의 자유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뭐 이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여튼간에 또 이 마오노선의 가장 큰 문제, 공산주의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유가 갖고 있는 한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우리가 보기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왜 이렇게 지도자주의, 감시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왔던 역사의 차이도 있지만 공산권이 생각하는 자유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올바르다고 믿고 있는 것들, 이런 데 있어서도 다른 모습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혐오와 그런 것들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튼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에서 뭐 무조건 뭐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과 중국 현대사가 옳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비판적이고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봐야 되는 건데, 여튼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가 있냐면 덩샤오핑이 이제 권력을 잡죠. 마오가 죽어요. 마오가 죽은 상태에서 후아유방 단계를 거친 다음에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권력을 잡는 과정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중국의 지도부가. 결국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영웅이니까 마오를 중심으로 한 90점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면서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마오가 아닌 장친과 그 일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다 씌우면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죠. 하지만 마오는 그대로 딱 90점을 둡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확고하게 중국 공산당의 절대성 자체는 유지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길을 열게 되죠. 남순강화라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중국 남부를 쭉 돌아보면서 정말 중국이 얼마큼 경제적으로 힘든가를 살펴보게 되면서 개혁개방으로 가게 됩니다. 전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면에 중소분쟁이라고 해서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베트남전 때. 근데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은밀히 꽤 긴 기간 동안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밀월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덩샤오핑이 지배하고 있던 79년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의 노동력의 공간이 되고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공장들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대거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미국이 세계 경제국가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중국의 모순이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라든지 정치체제 자체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시진핑 체제가 단순하게 다른 거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독재 역사, 나쁜 것으로 가느냐, 요게 이제 내부적인 하나의 기로에 있다라는 건 거고,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원래 중국이 황제국가잖아요. 봤었을 때 중국은 최근에 민족주의,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장점인 후진타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소위 대국굴기라고 해서 우리 중국이 되게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고양이 돼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민족주의가 높다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예전에 중국 갔었을 때
뭐 때문에 이제 답 촬영을 갔는데 가이드가 조선족인데 이 조선족이라도 다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왜 불쾌했냐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디 가보셨어요 하니까 자기는 중국 여행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했더니 중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하이난 가면 되는 거고 뭐 알프스 대신에 뭐 어디 뭐 산맥 있잖아요. 중국에 뭐 그런 데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 사람 너무 심하다. 아니 뭐 이렇게 패스적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문제점인 거죠. 앞으로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미움받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랑도 그렇죠. 뭐 베트남하고도 그렇죠. 노골적인 패권주의. 패권주의는 미국도 패권주의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 어떤 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민족적 특수성 그리고 그 나라와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잘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진다기보다는 일종의 대국굴기적 정체성. 특히 이제 중국인들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중화민족의 우월성 이런 게 사실은 또 되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중국만이 지금 세계 패권을 노리니까 문제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뭐 미국이 제일 문제고 서양 열강 국가들은 뭐 패권 국가 아닙니까? 우리도 또 그런 동맹 체제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중국이 과거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개혁개방 경제를 펼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 유일 체제가 다른 것, 대안적인 것이냐 아니면 위험한 것이냐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 하나 있는 거고 반대편에서 중국인들의 어떤 극도로 고양된 민족주의 자체가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 나라가 지도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찌됐건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제끼고 전 세계적인 지도국가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힘은 그 나라의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특성과 더불어서 앞에서 봤었던 도덕주의, 인권 중심의 태도 이런 어떤 유연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중국도 또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앞뒤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야기 끝이에요. 여기 이제 원 벨트 원 로드라고 그래서 이제 시안에서 우르무치를 거쳐서 이제 그 사마르칸트를 통과해서 테헤란, 이란을 통과해서 이제 이스탄불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 바닷길인 거지. 이건 옛날 실크로드인 거고 바닷길은 이제 후저우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고 차이나스 원 벨트 원 로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중국몽인 거죠. 중국몽인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이게 지금 다 전 세계 미군 기지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미국이라는 방어선,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방어선 그걸 뚫고 싶어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 그 안에서 애매한 위치의 우리나라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동아시아사, 특히 중국과 일본사에 대해서 깊이 배웠는가? 그만큼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적 판단과 보다 나은 세계 우리가 또 이 중에 다른 나라 다 무시할 수 있는 압도적 강국이면 또 모르겠어요. 사실 압도적인 강국도 각각의 나라들을 알아야지 생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역사의 시각을 넓혀보기 위해서 우리 수업의 하반기에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사에 대해 좀 자세하게 살펴봤다라는 것들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번 강의들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잡아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오프라인에서 꼭 봤으면 좋겠고 그때 만나면 선생님 저 그때 들었던 학생입니다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제가 도와주거나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소통하고 그런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하지만 수업 열심히 들었을 거라 믿고 있고 그리고 시험 때문에 잘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남은 한 주 동안 잘 준비해서 모두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끝. 고생했습니다. 안녕.